69세, 평생 철도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목숨에 보험을 걸고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빠는 혼자 들어가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치매 검사 받아야 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내가 들어가라고 했잖아! 하지만 가족들은 계속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인도장 이미 받았으니 보험금은 제가 처리할게요. 태호의 입가에 스친 차가운 미소. 그 순간 길수는 전율했습니다. 내 딸이 내 무덤을 파고 있었구나. 그리고 밤 12살 외손녀의 충격적 고백. 엄마가 그랬어요. 외할아버지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요. 과연 길수는 가족의 배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수산시장에는 입김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한길수는 올해로 69, 시장에서 사위 윤태호가 운영하는 수산물 가게를 도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늘 하던 대로 손목시계 옆 작은 금속 펜을 꺼내 작업 수첩에 날짜와 기온, 도착 시간을 적었습니다. 40년 넘게 철도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0.5도, 바람 동남풍, 기록 완료. 길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철도 용어로 온도를 말하는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영하를 0.2하라고 하고 바람의 방향까지 세세히 기록하는 모습은 마치 아직도 기관실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오늘도 그 시계에 뭔가 적으세요? 12살 외손녀 채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외할아버지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길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오래 가거든. 사람은 잊어도 적어둔 건 남아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바쁜 척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44살의 태호는 장인어른 앞에서 항상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장인어른, 냉동고 힌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문이 살짝 덜 닫혀서 전력비가 많이 나올까봐 신경 쓰입니다. 길수는 냉동고 문 앞에 서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문틈에 성에가 두껍게 끼어 있고 고무 패킹이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철도에서 객차문을 점검하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힌지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힌지축에 유격이 커졌네요. 비상 버튼도 한번 눌러봅시다. 만약에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자 경고등이 깜빡이며 작동했습니다. 길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비상 시스템은 정상이군요. 마침 경비를 서고 있던 박두성이 다가왔습니다. 73세 두성은 길수와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오늘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백업하는 날입니다. 한 주치 영상을 통째로 떼어내죠. 요즘은 다 디지털이라 편하긴 하지만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체리는 한쪽에서 네트워크 저장 장치에 과제를 백업하며 외할아버지의 수첩을 힐끗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빠짐없이 적어두는 이 작은 기록들이 오늘은 왠지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철도에서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하던 딸에게 부탁해서 대신 적게 했다고 엄마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수는 냉동고 문을 여러 번 열고 닫아보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나는 소리, 밀폐되는 정도,
온도 유지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네요. 다만 패킹은 조만간 교체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힌지에 기름칠도 해주고요. 태호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니까 한눈에 보시는군요. 저 같으면 그냥 문만 열고 닫아봤을 텐데. 철도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승객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거든요.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길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친 길수는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온, 습도, 특이사항들을 차례로 적어나갔습니다. 냉동고 힌지 유격 확인, 비상 버튼 정상, 작동, 패킹 교체 필요 등등 세세한 내용까지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철도에서 기관사로 일할 때 안전점검표를 작성하던 것처럼 꼼꼼하고 정확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채린이 뛰어와서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철도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매일 적으셨어요? 그럼 기차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해두는 거야. 온도, 압력, 속도, 신호 상태까지 전부 말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기록이 진실을 말해주지. 길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외할아버지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네요. 맞다. 기록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깜빡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적어둔 기록은 언제나 정확하거든. 길수는 수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점심 준비됐습니다. 장인어른도 들어오세요.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길수는 여전히 수첩을 곁에 두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가끔 뭔가 생각나면 적어두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미정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생선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41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아버지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죠. 태호가 젓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산재 처리 업무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절차만 제대로 알면 보험사에서도 빨리 처리해주고요. 수수료도 나쁘지 않고요. 길수는 생선을 발라 먹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보험 관련 일인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병원 한번 가보실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난청도 좀 심해진 것 같고요. 길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잊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큰 문제냐? 그래도 미리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잖아요. 혹시 치매 검사도 받아보시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수에게는 그 말이 달리 들렸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마치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검사라니 내가 그렇게 헷갈려 보이나? 태호가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은 예방 차원에서 다들 받아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받아보셨는데 아무 이상 없으시다고 하시면서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어요. 길수는 대답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퇴직금과 철길변 창고 보상금을 합쳐 8억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 돈은 채린의 대학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의료비나 장례비로도 생각하고 있었죠.
이 돈은 채린이 대학에 갈 때까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직 내가 관리해야 할 돈이야. 길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채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산재가 뭐예요? 돈이 되는 일이에요? 미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른들 얘기야.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숙제나 해. 하지만 채린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궁금한데요. 아빠가 맨날 산재, 보험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업재해라고 해서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야.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길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철도에서 일할 때 느꼈던 직감과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길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늘어나고 있는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정이 설거지를 하면서 태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빠 상태가 정말 걱정돼요. 오늘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게요.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 본인이 싫어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길수는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귀가 좀 어두워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매일 기록하는 습관도 그대로였고 계산도 정확했습니다. 채린이 숙제를 하다가 거실로 나와서 외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오늘 수첩에 뭐라고 적으셨어요? 길수는 수첩을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날씨, 냉동고 상태, 점심 메뉴까지 다 적어뒀지. 아, 그리고 내가 수학 숙제한다고 끙끙거린 것도 적었다. 채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정말 다 기억하시네요. 치매 같은 거 절대 안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럼 난 기록하는 사람이거든. 기록해두면 잊어도 다시 찾아볼 수 있고 기록이 내 기억을 도와주지. 미정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와서 들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세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좋잖아요. 길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아, 난 아직 내일은 내가 할 수 있어. 수첩도 쓰고 계산도 하고 냉동고 고치는 것도 할 수 있단다. 병원은 정말 필요할 때 가겠다. 하지만 미정의 표정에서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고집이 세져가는 것 같았고 가끔은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8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혼자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미정과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둘 사이에 무슨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길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철도에서 일할 때처럼 뭔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수첩에 오늘의 날씨와 온도를 기록하고 나서 냉동고 주변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힌지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대 아래쪽을 살펴보던 중 바닥에 떨어진 작은 블루투스 이어셋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태호의 것인 것 같았습니다. 길수는 그것을 주워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옆 통로에서 태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은밀했습니다. 피보험자 나이는 69입니다. 경매 시작은 6시 반으로 잡고요. 알리바이는 그 시간으로 맞춰주세요. 길수의 귀에는 몇 개 단어만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피보험자 69, 알리바이. 특히 69이라는 나이가 자신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문은 고장 처리하면 됩니다. 비상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길수는 철도에서 일할 때 기른 직감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서 들은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피보험자 69, 알리바이, 문고장. 철도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일단 기록부터 하라고 배웠거든요. 태호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오자 길수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냉동고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4위, 블루투스 이어폰 떨어뜨렸더군. 아, 고맙습니다. 어디 떨어뜨렸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태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받아들었지만 눈동자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내일 병원 예약해뒀어요. 인지검사 받으러 같이 가요. 길수는 냉동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지검사는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겠다. 아빠, 그냥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아, 난 아직 멀쩡하다. 매일 기록도 하고 계산도 정확히 하고 이렇게 기계도 고칠 수 있잖니. 왜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냐? 그때 채린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오늘 컴퓨터 시간에 네트워크 저장 장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집에도 있는 거 맞죠? 맞다. 내가 과제 백업할 때 쓰는 그거 말이지. 길수는 손녀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채린이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네트워크 저장 장치에는 모든 파일이 다 저장된다고 하셨어요. 삭제해도 흔적이 남는다고 하시고요. 태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채린아, 그런 어려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우선 손 씻고 과자나 먹어. 하지만 채린은 계속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다 디지털로 저장된다고 하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매주 백업하시는 것처럼요. 길수는 손녀의 말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아이가 배운 내용이 오늘 아침에 들은 태호의 통화와 어딘가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문고장, 비상버튼, 자연스럽게 같은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길수는 혼자 수첩을 펼쳐놓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태호의 수상한 통화, 미정의 병원 재촉, 채린이 말한 디지털 저장 장치에 대한 내용들. 각각은 별개의 일 같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도에서 일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신호들이 나중에는 큰 사고의 전조가 되는 경우 말입니다. 신호등의 미세한 깜빡임, 레일의 작은 균열, 승객들의 이상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다. 길수는 수첩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길수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태호가 말한 피보험자 나이 69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인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에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길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장롱 깊숙이 숨겨둔 8억 원짜리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돈과 관련해서도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철도에서는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일단 기차를 멈추고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열차는 항상 달려야 하고 의심만으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길수는 수첩을 베개 밑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길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태호의 수상한 통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수첩에 오늘의 날씨를 기록하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호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다. 별일 없고. 길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대구 급속 냉동 상태를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어제부터 온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자. 냉동고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하니까. 태호가 냉동고 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출입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도 조절 패널이 안쪽 벽에 있어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길수는 태호가 건네준 출입카드를 받아서 냉동고 문에 갖다 댔습니다. 삐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으면서 철도 시절 겨울 야간 근무가 떠올랐습니다. 안쪽 깊숙이 들어가셔야 온도 패널이 보일 겁니다. 태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길수가 냉동고 안으로 완전히 들어선 순간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힌 것이었습니다. 길수는 당황하지 않고 비상 버튼을 찾아 눌러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 버튼 위에 투명한 덮개가 씌워져 있고 그 위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자물쇠 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길수는 혼잣말을 하며 비상 버튼을 눌러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온도 패널의 숫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영하 10도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7도, 영하 12도, 영하 25도, 그리고 계속해서 영하 35도까지 떨어져 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길수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쿵쿵쿵 하는 소리가 냉동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길수는 철도에서 겨울 야간 훈련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추위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들 말입니다. 우선 체온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길수는 주머니에서 작업용 갈고리를 꺼냈습니다. 새끼손가락 2개 정도 굵기의 단단한 철제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문틈에 밀어 넣어서 문을 열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레탄 장갑을 끼고 몸을 웅크려 체온을 보존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숨이 하얗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냉동고 안의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길수의 움직임도 점점 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은 언제나 있다. 길수는 철도에서 배운 말을 중얼거리며 갈고리로 문틈을 계속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때 냉동고 내부 창문 너머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채린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서 외할아버지를 찾다가 냉동고 앞에 왔던 것 같았습니다. 채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숨이 하얗게 나오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채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채린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빠 태호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고 엄마 미정도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두성 경비 아저씨도 다른 곳을 순찰 중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냉동고 안의 온도 패널을 보니 영하 35도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마침 그때 통로 끝에서 경비 순찰 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박두성이 순찰을 돌다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채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할아버지, 여기요. 채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두성이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길수가 왜 냉동고 안에 갇혀 있지? 박두성은 재빨리 냉동고 문의 잠금 장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상 버튼 위에 이상한 덮개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누가 이런 걸 씌워놨지?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냉동고 문이 열렸습니다. 길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인어른이 왜 냉동고에서 나오시지? 태호의 표정은 놀라워 보였지만 길수의 눈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문이 또 고장이네요.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혼자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태호가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태호의 말 순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혼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신은 태호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 버튼 위에 이상한 덮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서 중요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들어갔다는 말, 비상 버튼 덮개, 온도 영하 35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냉동고에서 나온 길수를 태호와 미정은 응급실 대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까지 갈 것 없어요. 집에서 따뜻하게 해드리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태호가 말했지만 길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정과 태호는 마치 미리 대화를 맞춘 것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수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위험했어요. 혼자 냉동고에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길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태호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다. 대구 급속 냉동 상태를 확인하라고 했잖니. 태호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제가 언제 그랬다고 하세요? 그냥 냉동고 상태만 봐달라고 했지 안에 들어가라고는 안 했는데요. 분명히 안쪽 온도 패널을 확인하라고 했잖아. 길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이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기억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일이 자주 있으시잖아요. 길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틀렸다고 하는 가족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태호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혼자 들어갔다고 하는 걸까요? 그럼 비상 버튼 위에 있던 덮개는 뭐였나? 길수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덮개요? 그냥 평소처럼 비상 버튼이 있었는데요. 혹시 추워서 눈이 좀 흐려지셨던 건 아닐까요? 아니다. 분명히 투명한 덮개가 있었고
그 위에 삼각형 모양의 자물쇠 같은 게 끼워져 있었다. 길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상해요. 없는 걸 본다고 하시고, 기억도 헷갈리시고, 내일 꼭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태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험 처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인 도장도 이미 있으니까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길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도장? 내가 언제 도장을 맡겼나? 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위임장 도장이에요. 장인어른이 주셨잖아요. 보험이나 은행 업무 볼 때 편하라고요. 길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중요한 도장을 남에게 맡긴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사위에게는 더욱더 말입니다. 난 그런 도장 준 적 없다. 내 도장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길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과 태호는 계속해서 길수의 기억력을 의심했습니다. 아빠,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지난달에 주셨는데요. 길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서 철도노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수야, 나 길수다. 법률구조 담당자 좀 연결해 줄 수 있나? 기록으로 싸워야 할 일이 생긴 것 같다. 노한수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래, 길수야. 무슨 일인데? 내 장점은 느림이 아니라 정확함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거지. 길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냉동고 사건, 가족들이 자꾸 기억력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태호의 수상한 행동들 말입니다. 로그, 시계, 수첩, 전부 모아둬. 그리고 혹시 녹음할 수 있으면 해둬. 요즘은 증거가 중요하거든. 안수의 조언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길수는 수첩을 펼쳐놓고 떨리는 손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누가 뭘 말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때 방문 앞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은 아이의 숨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채린이었습니다. 길수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채린아, 무슨 일이냐? 채린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들어와서 말해봐. 길수가 방문을 완전히 열어주었습니다. 채린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뒤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정말 혼자 냉동고에 들어가신 거예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길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빠가 들어가라고 했다. 분명히 대구 급속 냉동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면서 안쪽 깊이 들어가라고 했어. 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길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채린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오늘 냉동고 창문으로 봤어요. 비상 버튼 위에 정말로 투명한 덮개가 있었어요. 길수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냐? 너도 봤구나. 네, 그리고 그 덮개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끼워져 있는 것도 봤어요. 마치 자물쇠 같았어요. 길수는 채린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채린아,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아직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길수가 손녀에게 당부했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왜 아빠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날 밤 길수는 잠들지 못하고 수첩을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선을 그어가며 연결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수상한 통화, 냉동고 사건, 그리고 가족들의 이상한 반응까지 분명히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방문 밖에서 또다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길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체리나, 잠 안 와? 길수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체리는 파자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저장 장치와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미안해요. 체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미안해하니? 들어와서 말해봐. 길수가 체린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체린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서 외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가 저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체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길수는 체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들어보자. 체린이 눈물을 훔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저장 장치에 엄마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사고 시나리오라는 파일이 있고 알리바이 체크리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길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뭘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파일을 열어보니까 체린이 말을 멈추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계속 말해봐. 길수가 다독여 주었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엄마로 되어 있어요. 외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험인데 돈을 받는 사람이 엄마예요. 길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전화해서 말한 피보험자 나이 69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출입카드 로그를 제가 내려받는 방법도 알아요. 컴퓨터 수업에서 배운 거예요. 체린이 저장 장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출입카드 로그가 뭐지? 길수가 물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냉동고에 들어간 시간, 아빠가 밖에 있었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길수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 기록을 내려받았다는 말이냐?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시켰어요. 처음에는 그냥 컴퓨터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뭘 알게 됐지? 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체린이 종이 쪽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박 할아버지가 주 1회 외장하드로 백업해요. 모레가 그날이에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그 날짜를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길수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아, 혹시 내가 창문으로 본 것 중에 다른 것도 있니? 길수가 물었습니다. 체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봤어요. 비상 버튼 덮개를 삼각 자물쇠로 막은 사람을 봤어요. 누구였지? 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였어요. 체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외할아버지가 들어가신 다음에 그 자물쇠를 끼웠어요. 그리고 온도도 조작했어요. 길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체린을 달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린아, 넌 잘못한 게 없다. 어른들의 욕심에 휘말린 거야. 하지만 저도 도왔잖아요. 출입카드 로그도 내려받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체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길수가 채린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모르고 한 거야. 엄마가 나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채린이 외할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와 아빠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8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길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장롱에 숨겨둔 퇴직금과 보상금 8억 원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까지 받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외할아버지를 죽이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고요. 채린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길수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채린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길수가 물었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우리도 기록으로 말해요. 길수는 채린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다니요. 그래, 우리는 감정으로 소리치지 말자. 기록으로 말하자. 길수가 채린의 어깨를 다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말 위로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죠. 채린이 저장 장치를 외할아버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출입카드 로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백업 일정, 그리고 엄마의 파일들까지요. 길수는 손녀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고마워, 채린아. 내가 없었으면 진실을 찾기 어려웠을 거야. 응원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 말입니다. 길수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친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시장 상인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미정과 태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모습으로 길수를 챙겼습니다. 마치 마지막 일 것처럼 말입니다. 아빠, 건강하게 70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정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태호도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모실게요. 편히 쉬세요. 친지들은 축하 노랫말을 더듬거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길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채린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고맙다. 모두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길수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때 길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다. 미정과 태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무슨 선물이에요? 길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 70년의 기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노한수가 미리 준비해둔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출입카드 로그입니다. 화면에는 시장 출입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태호 씨의 카드는 냉동고 외부에서만 찍혔습니다. 제가 냉동고에 들어간 시간에도 문이 열린 시간에도 태호 씨는 밖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군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길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간 냉동고 문을 누가 열어준 것일까요? 분명히 태호 씨는 제가 혼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친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둘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백업입니다. 박두성 씨 부탁합니다. 박두성이 외장하드를 가져와서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냉동고 앞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길수가 들어간 후 태호가 비상 버튼 덮개 위에 삼각형 자물쇠를 끼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비상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런 일 없었어요.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프레임에는 미정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길수가 세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저장 장치 문서들입니다. 화면에는 사고 시나리오, 알리바이 체크리스트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제 딸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찍힌 제 도장을 보시면 길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제 도장이 세로로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 습관은 도장을 가로로 찍는 것입니다. 철도에서 40년간 그렇게 찍어왔거든요. 친지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아빠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려워서. 어려우면 말을 했어야지. 왜 아버지를 죽이려 했느냐? 길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채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시켰어요. 외할아버지를 죽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변했습니다. 친지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노한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법률구조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박두성도 증언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2벌씩 백업해뒀습니다. 조작이나 삭제 불가능하게 말입니다. 길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장부 숫자처럼 깎아내리지 마라. 선로는 틀리면 다시 깔 수 있어도 생명은 단 한 번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잔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간 철도에서 수많은 생명을 책임져 온 기관사의 무게 있는 말이었습니다. 태호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무전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채린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채린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고마워. 장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칠순 잔치가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얼음을 깨뜨린 것은 박수 소리도 고함 소리도 아닌 한 노인의 단단하고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무게는 돈으로 잴 수 없다. 경찰이 도착했고 태호와 미정은 연행되었습니다. 칠순 잔치는 이렇게 끝났지만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수의 기록과 채린의 용기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친지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길수의 용기와 지혜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입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살인미수,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고 미정은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나가서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자이신 아버님께서 직접 탄원서를 쓰셨다고 하던데요. 담당 검사가 말했습니다. 길수가 한 장의 종이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썼습니다. 제 딸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자신의 죄를 갚았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미정 씨의 경우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감경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태호 씨는 주범이고 계획적 범행이라 형량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노한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8억 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길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약속대로 합니다. 채린이 명의로 교육신탁 만들겠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말입니다. 채린이 외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외할아버지처럼 기록하는 사람이 될게요. 길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채린아. 기록은 진실을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친구란다. 며칠 후 길수는 혼자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건 때문에 오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길수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가족한테 그런 일 당하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길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겠습니다. 길수가 냉동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힌지와 비상 버튼, 보호 커버가 들려 있었습니다. 길수는 기증서와 함께 그것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힌지로 교체하고 비상 버튼에는 투명하지만 쉽게 열 수 있는 안전 커버를 달았습니다. 이 문은 이제 누구도 가둘 수 없습니다. 길수가 혼잣말을 하며 작업을 마쳤습니다. 박두성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로를 다시 깔으셨네요, 기관사님.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길은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그때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아빠, 미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길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변명할 수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수가 천천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한때 같은 칸에 앉아 있었지. 내린 역이 달라졌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다. 미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수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기차에 타려면 표는 내가 직접 사야 한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해. 네, 아빠. 열심히 살겠어요. 채린이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어요. 길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번듯한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다. 미정이 고개를 깊게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길수와 채린은 집에서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앞으로 우리 둘이서 살 거예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대학 갈 때까지는 말이야. 괜찮겠니? 네, 좋아요. 외할아버지랑 있으면 안전해요. 길수가 수첩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채린도 옆에서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채린아, 오늘 뭘 적을 거니? 외할아버지께서 냉동고를 고쳐주신 일이요. 그리고 엄마가 사과한 일도요. 길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들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하단다. 힘들 때 다시 꺼내 볼 수 있으니까. 채린이 일기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늘 기록하셨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이기죠. 그리고 사랑은 기록처럼 남아서 누군가의 길이 되어요. 길수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길수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았고 선로도 다시 제대로 깔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기차 기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40년간 안전하게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운송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기록과 진실, 그리고 사랑. 길수가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다. 채린이 일기를 다 쓰고 외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의 글씨는 아직 어설펐지만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외할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길수는 채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헤쳐나올 수 있었단다. 멀어져가는 기차 소리와 함께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선로 위에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길수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기록할 가치가 있는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기록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